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바이너리 멀티플라이어의 이 파셜 프로덕트를 줄이기 위해서 캐리 세이브 에더라는 CSA라는 그 에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셜 프로덕트를 줄였었는데 이 예제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예제에서 하나 늘려가지고 이제 6비트 곱하기 6비트 바이너리 곱셈을 할 경우에 CSA 트리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하는 예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하기로 이게 어떤 정해진 룰이 없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설계자가 이제 적합한 형태로 풀헤더와 하프헤더를 배치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6비트 곱하기 6비트 정도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를 아주 많이 해보진 않았고 한 두 개 정도 해봤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6비트 곱하기 6비트니까 파셜 프로덕트가 총 이 6개가 나오겠지요. 4, 5 해서 0에서 5까지 해서 총 6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셜 프로덕트를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풀헤더의 입력, 하프헤더의 입력을 어떻게 정해줄 것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처음에 마지막에 나온 이 최하위 비트는 그대로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 하프헤더를 이용을 해서 두 비트만 있으니까 묶었습니다. 묶으면은 요것에 의해서 요렇게 썸과 캐리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풀헤더를 이용을 해서 이 세 비트를 계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썸과 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비트를 풀헤더로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여기 썸이 나오고 그리고 또 캐리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풀헤더를 이용을 해서 묶어주면 여기서도 이렇게 썸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캐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많죠. 6개나 있기 때문에 풀헤더 2개를 써서 묶습니다. 각각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썸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캐리도 나올 것이고요. 요것에 의해서 썸이 나오고 또 이것에 의해서 캐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다시 이렇게 풀헤더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썸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번에는 요렇게 이제 풀헤더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썸이 나오고 요렇게 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풀헤더를 또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썸이 나오고 요렇게 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 1단계가 끝난 거예요. 1단계가 끝난 건데 이 앞에를 묶어서 하프헤더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좀 변형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뺐습니다. 안 했어요. 두 번째 하려고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2단계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요 2개가 있으니까 요 2개를 하프헤더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썸이 나오고 이렇게 캐리가 나오실 것이고요. 이렇게 또 풀헤더로 묶어주면 썸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캐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풀헤더로 계산을 하면 썸이 나오고 요것에 의해서 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계산을 하면 썸이 나오고요. 여기 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지금 남은 비트가 요게 좀 애매해요. 해보니까 그냥 풀헤더를 한번 묶고 하프헤더를 한번 묶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한 겁니다.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이것에 의한 썸, 이것에 의한 썸 이렇게 나오고 이것에 의한 캐리, 이것에 의한 캐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비트 다시 묶어서 여기 아래에 썸을 만들고 이렇게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일부러 안 묶었고요. 요 부분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썸을 만들고 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단계 두 번째 레이어의 그 하프 헤더, 풀 헤더를 이용을 해서 CSA 트리의 2단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한번 그 다음 단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건 지금 출력으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를 이제 다시 하프 헤더를 이용을 해서 썸을 만들고 이렇게 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썸을 만들고 그리고 캐리를 만들었고 요거를 하프 헤더로 이용해서 묶어서 계산을 해서 썸을 만들고 캐리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풀 헤더로 계산을 해서 썸을 만들고 캐리 만들고 요렇게 해서 썸을 만들고 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썸을 만들고 이렇게 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비트씩 다 남았죠. 2비트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비트짜리 덧셈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두 개를 이 두 수를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8비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출력으로 나왔고 그래서 6비트 곱하기 6비트를 하면 총 결과는 어떻게 된다? 12비트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HDL로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풀 헤더하고 하프 헤더를 다 모듈로 따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스트럭처 레벨 디자인 메소돌로지로 이용해서 다 하나하나 연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복잡하겠죠. 예, 실제로 이런 거 설계하면 되게 복잡하게 그렇게 설계가 나오고 하나하나 다 연결해 줘야 되니까 줄이 꽤 깁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설계했던 이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하드웨어가 그 게이트 수를 작게 가지면서 속도는 훨씬 더 좋습니다. 빠릅니다. 자, 이 예제를 우리가 다시 하나 더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간단한 예제를 만들면서 한번 그 연습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게 다시 이제 진도로 들어와서 이번 시간에는 매그니튜드 컴패러터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기라고 하죠. 비교기. 비교하는 동작은 이제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숫자가 어느 쪽이 크냐, 같냐, 혹은 어느 쪽이 작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크냐, 작냐, 같냐, 어느 쪽이 크냐 이걸 비교하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비교기라고 컴패러터라고 합니다. 비교기는 어쨌건 트루스 테이블이 작성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웬만한 것도 6비트는 충분히 입력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3비트짜리하고 3비트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2비트짜리하고 2비트짜리 비교하는 것만 해도 4비트인데 입력이 이제 3비트만 돼도 둘 다 비트 수가 커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는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하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서 로직 이퀘이션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알고리즘으로부터 이 비교라는 이 방법 알고리즘으로부터 로직 이퀘이션을 그대로 유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개의 입력이 있는데 4비트짜리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수식이 나왔는데요. 4비트짜리 두 개의 숫자 바이너리 넘버에 대해서 비교하는 수식인데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수식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두 개의 숫자가 같다라는 조건. 같다라는 조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같다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A3, A2, A1, A0, B3, B2, B1, B0라는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두 개의 숫자가 같다라는 거는 이 리터럴 숫자도 똑같고, 그리고 각 자리별로 숫자도 같아야지만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A3는 B3랑 같아야 되고요. A2는 B2랑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A1은 B1이랑 같아야 되고, A0도 B0랑 같아야지만이 이 모든 게 만족할 때만 우리가 같다, 두 개의 숫자는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가 같냐 다르냐를 판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개의 숫자가 다르냐가 뭐였냐면 exclusive or였습니다. 반대로 이거의 반대는 뭐죠? 두 개가 이제 다르냐가 아니고 같냐를 따지는 exclusive no를 씁니다. exclusive no. 네. 이게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썼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있죠. 점. 그래서 이 exclusive no를 이용을 해요. exclusive no 연산을 한 결과를 우리가 xi라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이렇게 xi.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구해서 x3라고 놓고 같냐 다르냐 보고, 요거 두 개에 대해서 x2, 요거 두 개에 대해서 x1, 요거 두 개에서 x0입니다. 근데 다 같아야 되니까 AND 조건이 됩니다. x3도 같아야 되고, x2도 같아야 되고, x1도 같아야 되고, x0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x3 AND x2 AND x1 AND x0. 이럴 때만 우리가 두 개의 숫자가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큰 조건을 보도록 하죠. 하나가 하나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제일 앞자리부터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123이 있고 234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 숫자 비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주 직관적으로 제일 앞자리부터 비교를 합니다. 이 제일 앞자리가 어느 게 크냐를 보죠. 그래서 앞자리가 크면 무조건 그 수가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뒤에 숫자를 보지 않아요. 앞자리, 제일 큰 자리가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숫자가 제일 크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 A3가 B3보다 크면 무조건 A가 큽니다. 뒤 자리는 볼 필요가 없죠. 자, A3가 B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바이너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이너리는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A3가 1이고 B3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쵸? 숫자가 단순하니까. 그래서 A3가 B3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A3가 1이고 B3가 0이다라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건에 대한 수식은 A3 and B3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3가 1이고 B3가 0이 되면 요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A3가 크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로 일단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은 제 앞자리를 봤더니 앞자리가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자리가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자리를 보겠죠.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같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exclusive no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x3로, 자, 이 x3, a3, b3는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리를 봤더니 a2가 1이고 b2는 0이더라 하는 조건이 되면 마찬가지로 a가 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x3라고 썼다는 거는, 자, a3하고 b3는 제일 앞자리인 a3와 b3는 같고, 그 다음 자리에서 a2가 1이고 b2는 0이더라. 이제 이러면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제 확장을 하면,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요걸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x3가 같고
x2 두 번째 자리까지 앞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같아. 그러면 그 다음 자리만 보면 되겠네. 자, 그리고 x3도 같고 그 다음 자리도 같고 그 다음 자리도 같아.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자리 가지고 판단을 하겠네. 이렇게 앞자리 다 같고 뒷자리에서 이제 제일 이제 MSB 쪽에서 LSB 쪽에서 A0가 1이고 B0가 0이면 A가 크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총 몇 개가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나왔죠. 4비트니까. 그래서 이게 오화 조건이 됩니다. 그쵸? 자, 제일 앞자리가 크거나 자, A가 B보다 큰 조건입니다. 자, 제일 앞자리가 A가 크거나 이제 그렇지 않고 제일 앞자리가 같으면 그 다음 자리가 A가 크거나 이제 혹은 앞자리 두 개는 같은데 그 다음 자리가 A가 크거나 혹은 앞자리는 다 같은데 제일 마지막 자리가 A가 크거나 하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면 A가 B보다 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은 조건, 그러니까 B가 더 큰 조건인데요. 이거는 뭐 굉장히 쉽죠. 이거를 했으니까 이거는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일 앞자리가 0, 1인 경우가 되겠죠. 이제 제일 앞자리가 B가 크거나 혹은 제일 앞자리는 같은데 그 다음 자리에서 B가 크거나 앞에 두 자리는 같은데 그 다음 자리에서 B가 크거나 혹은 앞자리는 다 같은데 마지막 자리가 B가 크거나 하면은 이 중에 한 조건만 걸리면 B가 큰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여기 로직 이퀘이션을 다 썼는데요. 이렇게 지금 로직 이퀘이션이 지금 요게 있고요. 요게 하나, 둘, 세 개 로직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기라는 거 컴패러터가 이제 있으면 입력이 A하고 B 4비트가 들어가고 출력은 이제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3개. 3개의 시그널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고 A가 크면 이제 요게 같은 조건 A가 크면 요게 1이 되고 같으면 이 값이 1이 되고요. 이제 B가 크면 이 값이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로직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 안에 회로를 막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뭐 만들어주면 됩니다. 게이트들 막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뒤에는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회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순서는 여기 포트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잖아요. 위로 당겨서 이제 그려도 되고. 자, 근데 여기선 약간 좀 테크닉을 부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X3 같은 경우 이제 익스클루시브 이게 노아인데요. 요거를 이제 수식을 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뭘 했나요? 이 분배 법칙을 한 거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배 법칙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래서 쭉 다 나눠놨어요. 예. 그래서 나눠놨고 요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중복된 거 이제 1이 되는 거 빼버리고 하면 요게 남는데 요게 결국에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낫으로 표현된다. 익스클루시브 노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게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낫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회로를 그렸습니다. 이게 회로 그리는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요게 주어졌을 때 이 회로를 그려내는 게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비교기의 그 HDL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기가 뭐 앞에서 수식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했지만 사실 뭐 그런 수식으로 설계를 하지는 않고요. 실제 설계를 할 때는 그냥 이런 비헤이비어럴 레벨 디자인 기법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지금 4비트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회로에 대한 HDL 코드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AB 입력이 있고 그리고 출력이 3개입니다. greater than 그리고 equal less than 해서 이렇게 3개의 출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입력이 4비트고 AB 포트다.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라고 했고, 지금 비교는 if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if문은 always문 내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lways문 내에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처럼 always문 내에서 정의되는 출력 포트들에 대해서는 reg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포트를 여기 선언을 했지만 다시 한번 reg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lways 문을 썼고 at 하고 여기 안에 sensitivity list라고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력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 같은 경우는 모든 입력이 다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입력을 다 써주면 되고, 이제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에스트리크해서 all, 이 에스트리크가 all이라는 뜻인데 all이다 라고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 이게 at all 에스트리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f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얘만 1이고 나머진 0이다. 그리고 두 개가 같으면 얘가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그리고 a가 b보다 작으면 얘만 1이고 나머진 다 0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코드가 이제 비교기를 설계한 아주 전형적인 코드인데요. 약간의 이제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비교하는 동작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거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서 이 각각의 조건은 동등한 조건입니다. 비교할 때 이 수식들을 정의를 할 때 이게 동등한 조건인데, 근데 설계할 때는 if문을 써가지고 이 조건이 제일 먼저 검사를 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동작처럼 기술이 되어 있어요. if 그렇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을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을 검사를 해서 이제 어떤 동작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동작의 우선순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꼭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했었던 내용하고 여기 코드 기술한 거하고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다. 결과를 보면 별 차이는 없지만 아주 그래도 어쨌든 내용상의 사소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보기에 똑같고 결과도 똑같으니까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그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출력 쪽이 이제 그래요. 출력 쪽을 지금 3비트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는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3가지의 정보를 구별을 해서 내가 출력으로 표현하려면 사실 2비트만 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00, 01, 10, 11 이렇게 2비트만 있어도 4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크냐 작냐 같냐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회로의 가장 그 최소 게이트, 최적화된 그런 형태를 고려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직관적으로 보기 좋은 회로를 이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A 4비트짜리
P 4비트 이렇게 넣고 여기에 2비트만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가 바뀌면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출력을 2비트 1 이게 아니고 1 땡땡 제로 한 다음에 뭐 C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C는 2비트고 바이너리 00이다. 01로 합시다. 01이다. 여기서는 C는 2비트이고 바이너리 10이다. 여기서 C는 2비트이고 바이너리 11이다. 이렇게 해줘도 내가 다음 회로한테 약속만 해놓는다면 이렇게 하면 한 비트 이제 줄이게 되겠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회로긴 한데요. 어쨌든 근데 보기는 이게 좋죠. 어느 게 큰지 같은지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벤치인데요. 이렇게 테스트 벤치 이렇게 렉으로 해서 입력 선언해줬고 와이어로 해서 출력 쪽 연결할 포트들 선언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 회로를 넣었고 그 다음에 값들을 이렇게 넣어보면서 다양하게 비교하는 값을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동작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할 텐데요. 이 동작이 두 숫자가 A와 B라는 두 개의 숫자가 크냐 작냐 같냐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코드를 짰다는 거는 내가 비교를 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비교를 하는 회로를 만들어 넣었고 이 회로는 이 입력 두 개의 값에 따라서 이 포트 3개 중에 하나만 1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로다. 하는 일은 두 개가 같냐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회로다. 내가 지금 요 회로를 내가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뭐 값을 비교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의 그 정확한 그런 의미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HDL을 공부할 때는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디코더인데요. 디코더는 뭐 제일 많이 사용되는 회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코더는 작은 정보를 크게 만들어주는 놈이고요. 인코더는 역으로 큰 놈을 큰 놈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큰 정보를 작은 정보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뭐 1기가, 2기가, 뭐 4기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수십 기가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봅니다. 이게 실제로 영화를 다 풀어놓으면 수십 기가 뭐 테라로 이제 용량이 나옵니다. 압축해놔서 이제 1기가 뭐 2기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정보를 이렇게 압축해 놓을 때 우리가 인코더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플레이 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건데 다시 복원하는 거죠. 디코딩하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뭐 플레이어 어떤 무비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이제 디코더에 해당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합쳐가지고 이제 코덱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보면은 디코더는 작은 정보를 이렇게 여기 작은 정보를 큰 정보로 만들어내는 다시 이렇게 정보를 뭔가 키우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압축된 걸 복원하는 그런 그 디코딩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정보의 크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코더는 기본 동작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그 변형된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입력이 3비트면 출력이 지금 그 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3비트면 이 2의 3승에서 출력이 8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0이면 이게 이 첫 번째 비트만 1이고 001이면 두 번째 비트만 1이고 뭐 010이면 세 번째 비트만 1이고 이런 식으로 출력 중에 한 비트만 1로 만들어내는 회로가
기본적인 우리 디지털 로직에서 이야기하는 디코더의 동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를 3x8 디코더라고 합니다. 3x8 이걸 x를 by라고 해요. 3x8 3 곱하기 8 아니고요. 3x8 아니고 3x8입니다. 3x8 디코더다. 예, 그러면 이게 입력이 4비트면 몇 비트일까요? 출력이 16비트가 되겠죠. 5비트면 32비트.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디코더는 정말 많은 이제 분야에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디코더도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출력 중에 하나를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그런 디코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뭔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0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엔 보통 디코더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회로들도 이 이네이블 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네이블 신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버전 타입이라서 전부 난드 타입이라서 이제 1이면 동작 안 하는 상태고 이네이블 신호가 0이면 동작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이면 그냥 출력이 다 1로 나가 버립니다. 1로 나가고 0일 때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 정상 모드가 되고 그때 입력 AB의 값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출력 중에 하나만 이제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생각해 보면 여기 E가 있으면 여기서는 E가 이제 액티브 하이 타입이면 이렇게 E가 1이면 정상 동작, E가 0이면 출력이 다 0으로 출력이 돼 버리게 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네이블을 달아서 동작을 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디코더의 동작이 다양하다는 거는 여기 요 비트 수, 요 비트 출력들을 마음대로 내가 변형해서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코더. 이거를 응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사거리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 뭐 빨간불, 파란불들이 뭐 여기저기 엄청 많죠. 여기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빼고 요것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뭐 신호등이 8개 불을 켜야 되는데 이 신호등의 불을 각각 어떻게 켜야 되느냐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는 얘만 불이 들어오고 얘네는 꺼진다. 두 번째는 얘네가 켜지고 나머지 꺼진다. 그 다음은 얘네가 켜지고 뭐 이렇게 켜지고 꺼진다.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켜지고 꺼진다. 이렇게 어떤 순간에 요게 한 개의 어떤 스테이트 순간이라고 하면 각 단계별로 어떤 불이 켜져야 되는지 여기다가 내가 정의를 해줄 수 있겠죠.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 디코더가 있어요. 3비트짜리고 요 각각이 신호등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시다. 불 켜는 걸로. 그러면 이제 요 3비트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카운터를 하나 달아요. 이제 아직까지 시퀀셜 로직을 안 배웠으니까 카운터를 모르지만 어쨌든 안다고 합시다. 카운터를 이렇게 달아놔요. 그럼 카운터가 0, 1, 2, 3, 4 하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한 바퀴 돌겠죠. 돌면은 출력이 얘가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 얘가 나갔다가 그 다음 얘가 나갔다가 그 다음 얘가 나갔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력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신호등이 그 교통법규에 맞게 이 룰에 맞게 켜지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회로를 많은 제어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카운터와 디코더 하나만으로. 물론 사실은 이 카운터가 무지하게 빠르니까 불이 순식간에 켜져가지고 다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를 좀 느리게 만드는 그런 회로가 하나 살짝 붙어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보통의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카운터를 동작시키는 다 메가 단위가 일반적이니까 후루룩 하고 계속 돌아버리면은 사실 사람의 눈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카운터를 적당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로직이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부가적인 로직을 좀 붙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배운 것만 가지고도 사거리 신호등 제어를 하는 뭐 회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아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코더와 디멀티플렉서인데요. 아직까지 그 멀티플렉서를 안 배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디멀티플렉서가 나왔습니다. 디먹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스와 디먹스가 나왔는데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하자면 먹스는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울 건데요. 여러 개의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회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셀렉트 신호가 있고 4개의 입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출력 하나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셀렉트 신호가 2비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디먹스는 반대 동작을 합니다. 하나의 입력을 여러 개 출력 중에 어디로 내보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이게 이제 디먹스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만약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다면 나머지는 0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를 여러 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셀렉트 신호가 필요하고요. 이 셀렉트 신호는 이 출력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4개니까 역시 2비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회로가 지금 먹스와 여기 먹스고요. 이게 이제 디먹스입니다. 회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장에서 배우는 여러 회로에 대해서 뭐 그 로직 이퀘이션이나 이런 것들 혹은 이 게이트 수준의 회로가 어떻게 생겼더라라는 것들을 다 기억 못 하더라도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어떤 회로는 어떤 동작을 하는 거더라 뭐 이런 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먹스는 여러 신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더라. 디코더는 이렇게 뭐 입력이 작은데 그 중에 그 출력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더라. 뭐 이런 그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디지털 로직, 아날로그 로직 그런 것을 이제 혼용해서 설계를 하거나 어떤 회로 시스템을 만들 때 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별 쓸 일도 없어요. 이런 회로, 이 회로로 응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 설계해 본 적도 없고요. 물론 뭐 내가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2x4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1x4 디먹스를 지금 구성을 하는 예제가 4.19인데 이게 지금 4.19 그림이 여기 이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디먹스의 동작이냐 하는 건데요. 한번 이게 지금 디코더의 관점에서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디먹스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이 뭐냐면 E가 입력이고요. 이게 이제 입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입력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AB가 셀렉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해석을 해보면 이 truth table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입력이 1인 경우는 어느 쪽으로 나간 건 간에 다 출력이 지금 1이 됩니다. 그쵸? 지금 입력이 없을 때 출력이 그 1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난드 타입이라서요. 근데 이제 입력이 0인 경우는 요 셀렉트 신호, AB라는 셀렉트 신호에 따라서 이 0이 어디로 나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가 예를 들어서 0으로 주어졌는데 AB가 00이다. 그러면은 요 0이 어디로 나간다? 00 요글로 D0로 0이 나가게 됩니다. 요렇게. 혹은 뭐 10이다. AB가 10이다 라고 하면 요게 어디로? 요렇게 요로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0이 여기로. 그러니까 이게 2x4 디코더인데 난드 타입에 어떻게 보면 이게 1x4 디먹스처럼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진짜 억지로 막 끼워 맞추기 한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죠. 예, 살짝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3x8 디코더가 있는데 이거 샀어요. 칩을 사서 3x8 디코더가 100개 있는데 내가 이번에 필요한 건 4x16 디코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3x8이 100개나 있는데 또 4x16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3x8을 2개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enable을 이용을 합니다. 한쪽에는 인버터를 달아서 연결해주고 한쪽은 그냥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4x 이게
8비트 8비트에서 총 16의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0000에서 0111까지는 이게 0이니까 이제 인버팅을 해서 여긴 1이 들어가고 여긴 0이 들어가니까 이쪽은 다 이제 디세이블이 돼서 다 0이 출력이 될 거고 여기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만 이제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W가 이제 1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8 이상의 값에 되기 시작하면 여기가 0이 들어가고 여기가 1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다 0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합쳐서 따져보면 꼭 16비트짜리 출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개 사놓은 3x8 이 디코더를 이제 기분 좋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3x8 디코더를 4x16 디코더로 확장해서 쓸 수 있다. 근데 그때 단 내가 산 게 3x8 디코더가 이네이블 신호가 있는 디코더여야 합니다. 이게 없는 걸 100개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사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다음은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를 하는 예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좋은 그런 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떤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트루스 테이블 잘 만들고 카르노 맵으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한 다음에 필요한 게이트들을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아주 옵티멀한 미니멀한 디지털 로직을 만들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특정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구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막 게이트 막 여러 개 쓰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브레드보드에 막 꼽다 보면 막 선도 정신 없고요. 막 이 뭐 불편해요, 굉장히.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과연 꼭 그렇게 최적화된 미니마이즈된 회로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미니마이제이션이나 옵티마이제이션 돼서 제품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회로가 동작할 수 있고 쉽게 싼 가격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물일 때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디코더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이 뒤에 가면 먹스를 이용한 방법도 배우는데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내가 불 펑션이 있는데 이 불 펑션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디코더 동작이 꼭 뭐랑 같냐면 이게 각각이 요때 1이고 요때 1이고 요때 1이니까 요게 각각이 뭐냐면 입력에 대한 민텀에 해당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디코더의 각각의 출력은 입력에 대한 민텀과 똑같습니다. 디코더의 아웃풋은 민텀이에요. 민텀의 조합입니다. 그 입력에 해당되는 입력에 대한 민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 펑션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디코더 하나하고 오아 게이트만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디코더가 민텀을 출력을 해주니까. 즉 이 방식은 캐노니컬 폼의 sum of 민텀 형태의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 펑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설계를 해야 돼. 지금 보니까 썸과 캐리에서 풀헤더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막 게이트 써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디코더가 있으니까 디코더를 활용하자. 쉽게 빨리 브레드보드에 구현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 펑션이 썸 같은 경우 1247이고 캐리는 3567입니다. 그러면 이 출력 자체가 하나의 민텀이기 때문에 1247, 1, 2, 4, 7을 그냥 그대로 오아 게이트에 연결해주게 되면 이 S의 출력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불 펑션이 되는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3567, 3, 5, 6, 7 해서 OR을 해주게 되면 C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테크닉을 부립니다. 이제 어떤 테크닉을 부리냐면 여기 이렇게 F가 이렇게 있어요. 봤더니 0, 1, 2,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많아요. 그러면은 F를 만드는 게 아니라 F 프라임을 만들어요. F 프라임은 3하고 7 두 개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민텀을 지금 오어링 할 때 민텀이 아니라 민텀을 제외한 나머지를 오어링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낫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노아 게이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연결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F랑 똑같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밑에는 뭐 그 검증을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좀 코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디코더의 HDL 표현인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케이스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케이스문을 배웠으니까 주요 문법은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계할 때 뭐 이런 그 문법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정도인데 자 살펴보면 지금 입력이 XYG라고 해서 3비트를 이렇게 따로 입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묶어서 3비트로 바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주겠죠. 여기서는 그냥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냥 3비트로 바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는 지금 디코더니까 이게 케이스문을 써야 되는데 물론 케이스문을 쓰지 않고 if를 쭉 써도 되지만 어쨌건 if를 쓰건 케이스를 쓰건 간에 뭘 쓰건 간에 always 문을 써야 됩니다. 그 내에서 기술을 해야 돼요. 이걸 케이스 문을 혹은 if 문을 always 문 없이 여기 밖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하면 그 틀렸다고 나와요.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문법 틀렸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always 문 안에 써야 되고 always 문 안에 쓰려면 이게 렉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는 아웃풋하고 레그하고 따로 이렇게 D를 선언을 해줬는데요. 아웃풋, 레그 이렇게 한 번에 해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ways 해서 여기 sensitivity list XYG를 다 넣고 여기 보면 이렇게 concatenation 문법을 써가지고 XYG를 한 번에 묶었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그 케이스문을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비트 각각 1비트짜리 3개를 3비트로 만들었고요. 이 3비트로 만들어진 이 문장을 요 XYG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 케이스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3비트이고 000인 경우, 001인 경우, 010 쭉 해서 111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ruth table을 그대로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문은 truth table을 그대로 넣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 출력이 이렇다. 하나씩만 요렇게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워서 다시 보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언더바가 있습니다. 이 숫자 사이에 언더바는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돼요. 근데 이렇게 언더바를 넣어주면 보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4비트 단위로 꼭 언더바를 넣겠다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하고 있으면 그 숫자를 보기가 쉽습니다. 이게 디지털 같은 경우 요즘에 뭐 32비트, 64비트, 128비트, 256비트 이런 큰 비트 수를 갖는 그런 값을 사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즉 그럴 때 사실 이게 뭐 10번째 자리가 뭐냐 50번째 자리가 뭐냐 뭐 따지기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언더바를 이용을 해서 좀 끊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런 기능을 지금 베릴로그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문을 쓸 줄 안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truth table을 작성을 할 수 있으면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냥 케이스문으로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설계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코드 자체는 간단한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해서 설계가 그냥 케이스문 하나로 끝나는 거고요. 이때 여기서 지금 보면 요거를 요렇게 넣기가 싫으면 조금 더 뭔가 세련되게 하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두 개하고 요 밑에 하나하고 똑같은 건데 살펴보면 그러니까 와이어로 해서 템프라는 신호를 하나 선을 세 개 하나 뽑아 놓고 이 세 개 선에다가 XYG를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요게 템프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요 두 줄이. 근데 요거를 한 줄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어인데 3비트고 템프인데 이렇게 컨캐트네이션 3비트를 묶어가지고 템프라는 3비트로 내가 내부적으로 와이어로 쓰겠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템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벤치를 작성을 할 텐데요. 똑같이 이제 입력 쪽, 출력 쪽하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인스턴시에이션을 이렇게 했고요.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이니셜 문을 써서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지금 컨캐트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데시말이라고 해서 1비트가 아니고 3비트인데, 지금 잘못됐습니다. 다 잘못됐는데, 아마 돌리면 그래도 돌아갈 거예요. 이게 3비트로 바꿔야 되고요. 3비트 데시말 0, 3비트 데시말 1 이렇게 바꾸고요. 자, while문 해서 1 했습니다. while문에서 1을 썼다라는 것은 항상 참이니까 얘는 무한반복 되는 거예요. 무한반복 되는 거고 100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요 값에다가 1을 더해라. 1씩 증가를 시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찍어보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 하나씩 값을 순서적으로 찍게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타임 스케일에서 1나노세크 하고 100피코세크로 되어 있으니까 요 100이라는 것은 이제 100나노세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0나노세크 단위로 1씩 증가를 시키면서 여기 XYG에다가 값을 넣어주게 되니까 100나노세크 단위로 출력이 이렇게 하나씩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 소개한 그런 표현 방법이 요게 있었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할 수도 있다 세련되게. 그리고 케이스문을 배웠습니다. 케이스문 배웠고 while문을 배우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에 대한 어떤 테스트 벤치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컨캐스티네이션 자체로서 연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멀티플라이어를 구성하는 그 파셜 프로덕트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CSA 트리 예제를 하나 더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매그니튜드 컴패러터 비교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디코더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새로운 케이스라는 문법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